당신 오늘 이 자리를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뭘 믿고 그런 소리야? 이 시골 구석 예식장에서?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요.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경기도 가평의 작은 예식장 복도. 5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는 그 오전, 수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3년 전 맨발로 빗속에 내쫓기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3년 전 이른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구축 아파트. 24평 거실에는 언제나 시어머니 변복자의 날 선 목소리가 가득 찼다. 72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였다. 아들 임도연은 48살로 중소건설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 정수아, 46살. 임신 5개월의 몸이었다. 2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변복자가 거실 한가운데 박스를 산처럼 쌓아놓고 소리쳤다. 오늘 안으로 이 포장 다 끝내. 내일 오전에 물건 나가야 해. 수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배가 무거웠다.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고 허리 아래쪽이 며칠째 조여들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배가 요즘 많이 당겨서. 변복자의 눈에는 온기라고는 없었다. 임신이 무슨 훈장이냐. 나는 배가 더 클 때도 장사 나갔어. 약하게 굴지 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변복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아는 박스 앞에 앉았다. 테이프를 당길 때마다 아랫배에 묵직한 압박이 느껴졌다. 남편 임도연이 저녁에 들어왔다. 수아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입만 열었다. 왜 아직도 안 끝냈어? 엄마가 오늘 다 하라고 했잖아. 수아는 밤 1시가 넘도록 박스를 포장했다. 새벽 2시가 넘어 화장실에 갔을 때였다. 바닥에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수아의 손이 떨렸다. 남편 방 문을 두드렸다. 여보, 피가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유난 떨지 마.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유난.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수아는 핸드폰으로 직접 119를 눌렀다.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다.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꺾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쓰러졌다. 응급실 천장이었다. 간호사가 커튼을 젖히며 들어왔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아기가 버텨내지 못했어요. 수아는 눈을 크게 떴다. 눈물이 소리도 없이 귀 밑으로 흘렀다. 비어버린 배를 두 손으로 감쌌다. 아무도 없는 응급실 침대에서 수아는 혼자 울었다. 퇴원은 사흘 뒤였다. 남편 도연이 차를 가지고 왔다. 꽃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따뜻한 음료가 담긴 컵을 내밀었다. 처음이었다. 이런 다정함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수아는 의심하지 않았다. 몸 회복해야지. 마셔.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났다. 허브차 같다고 생각했다. 침실에 눕자마자 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졌다.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의식이 꺼졌다. 그것이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수아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그냥 몸이 지쳐서라고만 생각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사지에 힘이 없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 번, 두 번, 도연이 침대 옆에서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고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사진들을 수아 앞에 펼쳐놓았다. 잠든 수아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치밀하게 계산된 구도의 사진들이었다. 도연의 손이 번쩍 올라오더니 수아의 뺨을 후려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연은 이미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도장 찍고 나가든지 법정에서 이 사진들이 공개되는 꼴을 보든지 선택해. 너무 황당하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수아는 그날 처음 알았다. 도연은 수아의 짐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어 현관 밖으로 던졌다. 골목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침실에 있던 그 여자였다. 오빠는 원래 내 거였어. 처음부터. 대문이 쾅 닫혔다. 변복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어디 가서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아는 맨발로 빗속에 서 있었다. 3년을 산 집에서 가져온 것이 봉투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그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소리도 없이 오열이 터졌다. 버스는 밤새 달렸다. 수아는 창가 자리에서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경기도 가평군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지만 어딘가 맑은 냄새가 났다. 마을 입구 전봇대에 낡은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빗물에 종이 끝이 말려 올라가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민박집 청소 구인, 숙식 제공. 수아는 트렁크를 끌고 적힌 방향으로 걸어갔다. 주인 할머니가 새벽에 찾아온 낯선 여자를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방 열쇠를 건넸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복도를 쓸고 욕실마다 청소를 했다. 손이 거칠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다 살이 텄다. 몸이 아프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걸 수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밤이면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좁고 창문이 작았다.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래도 수아는 그 방이 싫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뺨을 때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곳이었다. 2달이 흘렀다. 유산의 고통은 밤마다 찾아왔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비어버린 배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런 밤에는 그냥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다. 장대비였다. 뒷산 쪽에서 굉음이 들렸다. 쇠가 굽혀지는 소리, 단단한 것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다. 수아는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아무도 나가라 하지 않았지만 왠지 나가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흙이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절벽 아래에 뒤집힌 차 한 대가 있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고 차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기름이 고인 쪽으로 불꽃이 번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있었다. 안전벨트에 묶인 채 고개가 꺾여 있었다. 숨은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쉬고 있었다. 수아는 작은 접이식 칼로 벨트를 끊었다. 이를 악물고 남자의 겨드랑이에 2팔을 집어넣어 한 발짝, 또 한 발짝 끌었다. 차에서 충분히 멀어졌다 싶은 순간 등 뒤에서 불꽃이 치솟았다. 수아는 진흙 속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박혔다. 빗속에서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마의 상처가 깊었다. 입술이 창백했다. 그래도 살아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아가 방에 들어가자 남자의 눈이 천장을 바라보며 떠져 있었다. 시선이 천천히 돌아왔다.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입술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죠? 나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리는 눈이었다. 수아는 천천히 남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기억날 때까지 여기 계시면 돼요. 기억을 잃은 남자는 예상과 달랐다. 열이 내리자 마당에 나가 쌓인 낙엽을 쓸었고 처마 밑에 막힌 빗물바지를 손수 고쳤다. 수아가 말리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거겠구나. 수아는 더 말리지 않았다. 민박집 주인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다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다. 몸에 배어있는 익숙함이었다. 함께하는 하루가 쌓였다. 아침이면 나란히 앉아 주인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고 오후에는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했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욕실 타일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져 세제통을 엎었다. 손등이 쓸렸다. 남자가 다가와 구급상자를 가져와 소독하고 밴드를 붙였다. 그러다 멈추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목 안쪽에는 오래된 흉터도 있었다. 나를 살려준 손인데 왜 이렇게 상했어요? 물음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다. 상처 위에 밴드를 한 장 더 덧붙이며 아주 잠깐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가 놓았다. 짧은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마을 축제가 열린 날 밤 강변 모래사장에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남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아주 천천히 옆에 놓인 수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수아는 피하지 않았다. 피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했다. 3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였다. 남자가 민박집 3층 계단을 청소하다 발이 헛디뎌 미끄러졌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고 머리가 계단 끝 벽에 세게 부딪혔다. 수아가 달려갔다. 남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눈의 초점이 흔들렸다. 눈꺼풀 안쪽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파편처럼 흩어졌다 모이는 표정이었다. 서울 도심의 야경. 유리 외벽으로 뒤덮인 거대한 빌딩들. 넥타이를 맨 채 계약서를 검토하는 손. 회의실 테이블을 가득 채운 사람들. 누군가 자신을 향해 말하는 목소리. 오 회장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남자가 눈을 떴다. 그 눈빛이 달랐다. 아까까지의 조심스럽고 따스한 눈빛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깊고 무게가 있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였다. 남자가 수아와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한강그룹의 오세진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이름을 알았다. 대한민국 물류유통업계를 움직이는 사람. 언론에 얼굴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령 회장이라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자신과 나란히 민박집 복도를 쓸었다는 것이 순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세진은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수아의 귀에 낮게 말했다. 당신을 버린 자들이 누군지 다 알아냈습니다. 이제 내가 정리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검은 차들이 민박집 마당으로 줄지어 들어섰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쳐다봤다. 세진이 차에 타기 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수아는 처마 아래 서 있었다. 세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굳었다. 리무진 문이 닫혔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도 수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3년이 흘렀다. 수아의 친아버지 정의선 회장이 병원 침대에서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계모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 나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너뿐이야, 수아야. 수아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오전 다운 F&B 본사 로비에 구두 소리가 울렸다. 화려하지 않은 남색 정장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다.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수아는 계모 앞에 주식 위임장을 내밀었다. 다운 F&B 최대 주주 지분이 전부 수아 이름으로 위임된 서류였다. 계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20여 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서류 한 장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5월에 그날이 왔다. 경기도 가평 꽃내음 예식장. 수아와 오세진의 재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한편 서울에서 전 남편 임도현은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 회사는 석 달째 자금줄이 막혔다. 다운 F&B 투자만이 살 길이었지만 수십 번을 드나들어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전처 수아라는 소문이 들렸다. 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잘 됐네. 시골 구석에서 초라한 꼴이나 보고 오면서 한마디 해주지. 시어머니 변복자도 아침 일찍부터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덧발랐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금팔찌를 찼다. 거울을 보며 흡족하게 웃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가평 방향으로 달렸다. 비포장 도로를 지나 예식장 주차장에 들어서자 변복자가 손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 꽃내음 예식장이래. 이름도 촌스러워. 딱 맞네요. 촌놈이랑 결혼하는 수아한테 이보다 어울릴 수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선 도연은 신랑 대기석의 남자를 발견했다. 평범해 보이는 정장이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가 어깨를 툭 쳤다. 야, 수아 데려가는 사람이 너야?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연이 명함을 꺼내 그의 가슴에 꽂아 넣었다. 나 도연 자재유통 대표야. 할 일 없어지면 연락해. 경비원 자리 하나 내줄게. 변복자가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남자 앞 바닥에 툭 던졌다. 이거나 주워가. 오늘 밥값이라도 해. 낄낄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남자는 그 5만 원권을 잠시 내려다보다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화도 없고 모욕감도 없는 텅 빈 눈이었다. 그 텅 빈 눈이 오히려 변복자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예식장 밖에서 낮고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연달아 울렸다. 아주 값비싼 차들만 내는 그 소리였다. 변복자의 핸드백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마을 사람들이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검은 리무진들이 한 대, 두 대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예식장 입구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다. 도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제게 서열일이. 악수 한 번이 소원이었던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십 번 전화를 돌렸지만 한 번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얼굴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도연이 달려갔다. 회장님, 저 한도연입니다. 기억하시죠? 총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어깨를 스치며 지나쳤다. 총수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한 곳에서 멈추었다. 남자 앞이었다. 수십 명의 대기업 회장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강그룹 오세진 회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 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채웠다. 도연의 손에서 명함 케이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명함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한강그룹 오세진. 대한민국 물류유통업계 1위. 그 사람이 방금 자신이 경비원 자리 내줄 테니 연락하라며 명함을 꽂아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 변복자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저 촌놈이 한강그룹 회장이라고. 다리가 풀렸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부딪혀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조금 전까지 5만 원권을 바닥에 던지며 낄낄거리던 사람이 지금은 진주 목걸이도 금팔찌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수아였다. 드레스가 빛에 따라 은은하게 결이 살아났다.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3년 전 맨발로 빗속에 쫓겨났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수아가 도연 앞에 멈추어 섰다. 비서가 서류 봉투 2개를 내밀었다. 첫 번째 봉투, 투자 거부 통보서. 두 번째 봉투, 대출 즉시 상환 청구서였다. 다운 F&B로부터 끌어다 쓴 단기 대출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이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오늘 당장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계약서 3번째 항목 읽어봐요. 사기 및 횡령이 확인될 경우 즉시 상환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변복자가 비틀거리며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목소리를 떨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라. 진심이야. 눈물이 흘렀다. 수아가 내려다보았다. 3년 전 병실에서 그릇을 집어 던지던 그 손이었다. 임신 중에 무리한 일을 시키던 그 손이었다. 수아가 드레스 자락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빼냈다. 당신은 나를 3년 동안 짓밟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지 못하게 한 사람이고요. 그게 전부예요. 차갑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더 이상 분노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는 완전히 정리된 문장이었다. 세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3년 전 조작된 불륜 증거. 내가 매수한 남자가 직접 증언했어. 수면제 음료를 건넨 것도 카메라를 준비한 것도 전부 기록이 남아있어. 무고죄, 증거 조작.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경제범죄수사대 형사 3명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임도연 씨 맞으시죠? 사기 및 횡령,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컹. 수갑 소리가 났다. 도연이 끌려가며 울음이 터졌다. 잘못했어. 수아야. 한 번만 봐줘.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변복자는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것을 자신이 비웃던 시골 예식장에서 보고야 말았다. 몸이 앞으로 쏠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진주 목걸이가 마룻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다.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다. 예식장 입구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흰 머리카락, 깊이 패인 눈가의 주름. 그러나 허리가 꼿꼿한 노신사였다. 아버지 정의선 회장이었다. 딸의 결혼식에 2발로 걸어 들어오겠다고, 딸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병상에서 버텨온 사람이었다. 부녀가 눈을 마주쳤다. 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딸의 손을 2손으로 감쌌다. 3년 만에 잡은 손이었다. 수아의 눈이 뜨거워졌다. 오늘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손이 너무 따뜻했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정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다운 F&B의 새 대표, 내 딸 정수아입니다. 그 말이 꽃내음 예식장 안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려앉았다. 도연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아가 다운 대표라고. 몇 달을 구걸하듯 드나들었던 그 로비의 대표가, 번번이 날아왔던 거절 서류의 주인이,
쓰레기 봉투에 짐을 담아 현관 밖으로 던졌던 그 여자였다는 것이 도연의 다리가 완전히 풀려 주저앉았다. 고요함 속에서 세진이 수아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수아는 그 손을 잡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이 따뜻했다. 정 회장이 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다 끝났다, 수아야. 예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꽃내음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수아가 세진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끝은 결국 빛난다고 했다. 수아의 하루가 그렇게 고요하고 따뜻하게 새로 시작되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